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주말에 있었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한 명이 더 사망으로서 모두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한 달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안전법안들이 아직도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은 내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부터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지금 2부에서는 바로 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요. 또 국민의당 결국 분열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어제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창당 발기인대를 여니까 안철수 대표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는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박지원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정치권의 이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분이 또 사망해가지고 지금 총 38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 뇌졸중이나 아니면 그 중풍 환자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거동이 불편하신 그렇죠. 분들. 혼자서는 예. 그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인데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스프링클러 정도는 이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러나 스프링클러도 그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죠. 네,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천 스포츠센터 한 달 전에 이제 화재가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그 스프링클러나 배연창이 다 있었지만은 아예 이제 그때는 그 작동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는데 세종병원에는 이런 설비가 아예 없었다는 데 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세종병원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밀양 세종병원에는 그 화재 시 그 유독가스를 줄이는 그 설비들이 그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 역시 그 현행 건축법이나 그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6층 이상의 건물이나 바닥 면적이 그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배연이나 그 재연 설비 설치를 좀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한 사망자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중상자분이 지금 한 8분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사망자가 좀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재 시 그 정전 피해를 막고자 그 설치된 이 비상 발전기도 사실상 그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비상 발전기 역시 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가동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 안전 이제 말하면 그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과연 수동으로 이게 가동되게 됐을 때 제대로 그 작동할 수 있었던 건지 자체가 좀 의문시되고 있죠. 이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 이 중소규모 병원 등 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그 허술한 방제 규정,
결국 이런 것들이 또 그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한 달 조금 더 됐죠. 한 37, 8일 됐던 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선 그 가장 유사한 점은 그 2, 3층 그 저층에서 그 다수의 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예. 우선 일단 화재가 발생한 곳이 그 1층 천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아하. 역시 같은 이야기죠. 예. 세종병원의 그 화재 발화 지점인 그 병원 그 1층 응급실 천장 구조와 또 그 지난해 큰 불이 났던 그 충북 제천의 복합 건물의 그 지하 주차장 그 천장 구조도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예. 똑같은 또 필로티 구조의 그 건축물이었고요. 병원 외벽도 그 제천 화재 당시 그 불길을 키운 것 같은 역시 뭐 드라이비트 소재로 돼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그 세종병원에는 그나마 병원 외벽을 타고 이제 불길이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이 밀양과 제천 화재 모두 단시간에 그 다량의 그 유독가스가 발생을 했고 결국 이게 그 대규모 그 인명 피해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한 이 화재 참사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시설의 뭐 안전 미비랄까 이런 점 또 제도상의 문제 여기에다가 건축물의 유사구조 이게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뭐 좀 이 구조를 변경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뭐 구조 변경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 이제 이런 구조 변경은 지금 뭐 모든 병원들이나 아니면 뭐 대다수의 이런 그 건물 등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맞으면 미흡하게 대처해 왔다. 이런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이 정부나 정치권이 조치를 했더라면, 예? 그리고 좀 점검을 했더라면, 예? 이러면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어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지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무위원회를 열고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한 당내 인사 179명을 무더기로 징계를 했습니다. 네. 전쟁이군요, 전쟁. 그렇죠. 네. 이제 국민의당 이 합당 반대파와 그 찬성파 이 본격적인 그 결별 수순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합당 반대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창당 발기인 대회와 그 창당 준비위원회 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창당 발기인으로는 그 박지원 그 천정배 그 정동영 의원 등 모두 그 의원 16명을 비롯해서 이 2,400여 명이 그 참여를 했는데요. 이 창당 준비위원장으로는 그 조배숙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그 다음 달 1일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기 지역에서 이제 그 시도당 그 창당 대회를 갖고 다음 달 6일 이제 그 중앙당 그 창당 대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당 그 창당 대회는 원래는 이제 그 5일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그 1일로 좀 앞당겼습니다. 네. 이는 이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안을 그 처리하게 되는 국민의당의 그 전당대회가 4일 열리는 것을 이제 감안한 것을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선점 효과를 좀 갖겠다. 뭐 신장 개업 효과를 좀 먼저 가져보겠다. 뭐 이제 이런 거로 이렇게 풀이가 되기도 하죠. 네, 이 민평당의 그 창당 발기인대가 그 시작된 지 그 1시간 뒤인 어제 오후 3시 이 안철수 대표 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민평당 그 창당에 나선 그 당내 인사 179명에 대해서 2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그 비상징계를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이 당원권이 이거 정지가 되면 당내 선거권과 그 피선거권 모두 좀 박탈당하게 되죠. 네. 바른정당과의 그 합당을 결정지을 다음 달 그 4일 그 전당대회에서도 그 발언권이나 이제 표결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인데 여기에 이제 그 주목되는 게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징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돈 의원은 어제 그 민평당 그 창당 발기인대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징계를 이제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그 창당 추진위원회 그 선언문에 그 참여를 했던 18명의 그 의원 가운데 이 중재파로 분류되는 그 박주선 국회 부의장도 어제 민평당 그 창당 발기인 대회는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다음 달 말 혹은 3월 초쯤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이제 만 소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아마 그 소환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확인할 게 좀 많이 남은 상황이어서 그 10여일 내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불러서 그 조사하기는 힘들고 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제 지구적인 범지구적인 그 행사 개최도 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자,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반대파가 아니고. 예. 민주평화당파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민주평화당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근데 말이에요. 요새 왜 이렇게 불들이 자주 나요? 예? 거기다가 그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과거 우리가, 안전을 무시한 채 기능 위주로, 그냥 살아가자 하는 위주로 모든 건축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던 정부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불들, 대형 사고가 앞으로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그 기능 위주의 모든 건축물이나 제방공사 등 여러 가지 것을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책임 공방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정치 보복하느라고 바빠서 예방행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남지사 출신이죠. 홍준표 대표 경남지사 했으니까 이거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당 다 정신 나간 소리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집권의 경험을 가졌고 또 경남 도정을 이끈 당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일본 고베 지진 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구조물과 안전 시설들을 보고 일본과 비교를 하니까 이건 뭐 소꿉장난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열악한 그러한 구조물들인데 이게 무슨 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지금 집권했으니까 내 책임이다. 과거에 당신이 경남지사 했지 않느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구조물들을 건물들을 전부 한번 점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가 29만 개의 시설을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 제천 참사 직후에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모든 사고가 나면은 그때만 우르르 몰라 들어가서 뭐 국회에서 정부에서 최우선 하겠다고 사진 찍고 나와서 다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특히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비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죠? 그거 하지 말죠, 뭐. 근데 이 민주평화당 파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민주평화당 문제 때문에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 받으셨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그분은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이어서 그 당원권 정지 받은 게 영광입니다. 아, 그게 영광이다. 그 영광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과 그러한 불법적, 제왕적, 예. 박정희 전두환식 당 운영에 대해서 이미 나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데 그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당원권 정지라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돈 의장 등에도 그러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예. 자기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당내에서 반대하지만은 2달 내로 지지도를 올리겠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 또 심지어 후보 TV 토론 때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동영, 천정배 두 당대표 후보가 모르니까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통합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이렇게 서너 달 만에 바꿔버리고 소위 저한테도 중진들한테도 한두 시간 만에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무신분립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민주평화당을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권 2년 중징계라는 게 사실은, 여기 징계받으신 분들 중에 비례대표가 아닌 분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근데 왜 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 보면도 알 텐데. 예. 예,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소금 뿌려버린 거죠. 아, 소금 뿌려버리는 거다. 그 당원권 그런 밴데기 속으로 뭘 정치를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 전당대회, 오늘부터인가요? 그 국민의당 전당대회가요?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예. 2월 1일 날. 2월 1일인가요? 예, 최소한도 법정 요건인 5개 시도당 지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전남도당 지부도 2월 1일 날 창당준비위원회를 끝마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16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그 이름을 올리긴 올렸죠.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로 보면. 맞죠? 네네. 더 어떻게 중립화가 더 가세할 현재 가능성. 우리에게 신당에 창당하겠다. 예. 라고 서명하고 일정한 당비를 납부한 분은 18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16명이 올렸지만 예, 18명이 아니 이제 이상돈 의장은 전당대 의장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를 치러주고 나오겠다. 합법적인 전당대회면은 예. 그런 의미에서 근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됐든 그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우리는 18명이었는데 예.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예. 우리하고 함께 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재파로 가서 조금 입장이 난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도 어떻게 거기에 참가하겠습니까? 조금 더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확실하게 17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장은 국회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동참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전국적으로 동참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재파를 이끌고 계시는데 예. 이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은
반대한다. 음흠. 이런 명제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가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해보자 했지만은 조정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만 얘기를 하더라도 박주선 부의장은 오늘까지 기다려보자고 어제 아침에 안철수 대표가 전화가 왔다는데 예. 안철수 대표는 습관적으로 연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김을 빼려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예. 또 국민의당에서는 징계를 한다는데 예. 오늘 왜 기다리냐? 그 오늘 기다리자 하는 것은 결국 창당준비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지 않느냐? 그리고 몇 번씩 습관적으로 오늘 내일 기다려라 이렇게 했느냐? 심지어 권노갑 정대철 고문에게도 자기가 찾아뵙겠다고 창당할 때 그렇게 사정을 했고 대통령 선거 때 그분들이 진짜 노구를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제 통합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소통을 원했다고 하면은 한번 만난다고 했으면은 만나야지. 어제 그제 전화해가지고 통합할 테니까 함께 모시겠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오늘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 기다려서 뭐 하는 거예요? 안철수 물러가는 거예요? 밤낮 물러간다고 약속만 하고 안 물러가지? 아니,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볼게. 일단 이상돈 의장이 그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마치고 합류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당원권 정지, 2년 정지라는 징계받은 사람이 의장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러니까, 당원권 문제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원권 징계라는 이 조치를 취한 것이 국민의당이 이 통합 문제를 다룬 전당대회를 좀 이렇게 큰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이렇게 징계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그건 창당을 민주평화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알겠습니다. 꼼수를 치는 거고 예. 당은 당규고 아니 전 세계에다 물어보세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인데 예. 전당대 장소를 23곳에서 개회도 하지 않고 아침 6시 7시부터 투표하는 나라는 아프리카가도 없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의 이 지지율이 두 당의 지지율 합보다 많이 나온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일관되게 네. 여론조사는 흐름이다. 꼭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 하는데 이상해요. 국민의당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하는 것은 낮게 나오고 그걸 뭐 제가 여론조사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설문을 동서화합, 야권 통합이라고 하고 통합신당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다 통합되고 동서가 화합되고 새로운 당이기 때문에 지지해 줍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 분당파, 분열, 호남당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에 높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러한 그 어려운 나쁜 질문에서도 우리가 4% 나오는 것은 참 기적이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 중요하지 네.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못되고 불법적이고 사술 쓰는 그런 정당이 아니면은 예. 민생, 평화, 민주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지도도 올라가고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이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 신 교수님도 예. 민주평화당으로서지 국민의당 분파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 지지도 떨어뜨리게 하는 알겠습니다. 촉매 역할을 하십니다. 앞으로 꼭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주평화당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1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여기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자가 한 번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9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대형 참사로 번질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명예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거가 지금 방금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총 부상자가 188명에다 사망자가 39명. 인명피해가 상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 안전은 첫째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자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정부가 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정부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개인이고 그다음에 가정이고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자가 늘 평상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확산이 되고 또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뒤에 요양원도 있었습니다만은 병원 시설은 병원 시설답게 시설이 돼야 되고 또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춰지고 그 인력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발생하고 더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볼 텐데 첫 번째요. 이게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 이 가림벽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나 천장이나 칸막이 이런 게 방위험 처리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중소병원, 대형병원, 개인병원 해서 모든 시설물 기준으로 시설물의 층수나 평수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선진국에서 보면 넌센스로 여기는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행정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크고 적든 간에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위험성은 있는데 그 위험성이 어떤 층수나 평수, 규모 가지고 그 안전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진짜 후진국,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형 그런 기준입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거 탈피하기 위해서 한 25년 전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되질 않고 있거든요. 25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외국은 이렇게 층수 평수로 안전 기준을 만들질 않는다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그 보험회사들이 이제 화재 보험 같은 거 들지 않습니까? 화재 보험 들 때는 그 어떤 시설물, 건물이든지 건물의 전부 위험도를 전부 평가하거든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똑같은 건물이 있더라도 주변에 가까이에 예를 들어 50m 이내, 100m 이내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그 평가 기술이 로이드 보험회사 같은 세계적인 기준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 평가 그 항목이나 기술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왜냐하면 행정 표현으로 해서 뭐 전부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은 뭘 해야 되고 이하는 해도 되지 않고 하는 전부 규모를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프링쿨러도 뭐 몇 평 이하짜리는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또 아까 칸막이에 쓴 스티로폴 같은 것도 단열성이 뭐 밀도가 얼마고 단열 성능이 어떻고 하는 게 이게 전부 평수 규모 기준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개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병원이니까 불법 개조를 했다. 뭐 탕비실이 불법 개조한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탕비실 이 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모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3평이던 걸 5평으로 늘어졌다 하는 것은 화재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건물의 구조적인 그 아주 근본적인 내력부위나 이런 걸 고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감시하는 지방의 인력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가보면요. 그리고 그걸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성도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제천 화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관제라고 해요. 관제. 관리상의 규정이 잘못되든지 적용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재난이거든요. 이게요. 아니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이제 2월, 3월 2달에 걸쳐서 전국 취약한 전국 29만 곳을 철저히 대진단하겠다 지금 이런데 요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건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수를 그 짧은 기간에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전부 뭔가 전수조사한다고 빵빵 이제 그 소리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하는 방법이고 하는 실효성이 문제인데 그 많은 숫자를 진짜 어떤 전문가들이 가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서류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류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실제는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간이 짧은 데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됐어도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수술을 하고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관계했던 뭐 서울에 있는 뭐 S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만은 S병원은 문제가 공용처 전기가 들어가면은 3초 이내에 또는 길게는 6초 이내에 바로 자동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수술실도 그래서 장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이 전기를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부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수술 도중에 있는 그 장비들은 전부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자동 그 발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수동이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에 보면은 사용한 적이 없다. 그건 진짜 그 정도 규모에서는 말이 안 되는 병원 시설이죠. 그리고 이 병원 같은 경우에 건물 밖에 비상계단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분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비상계단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 화재형 비상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새. 그죠? 엘리베이터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재 때는 못 쓰지만 뭐 그거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한 그 엘리베이터는 가압 장치라고 해서 공기 압력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 압력이 높으면은 연기나 이 화염이 그 엘리베이터 그 통로 공간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압력을 기압을 높여버리거든요. 뭐 낮게는 한 1.2기압까지 1.3기압 정도까지 기압을 높여버리면 화염이나 이 연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이제 방법이 있죠. 있는데 그런 이제 고급 병원은
아직 우리나라에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뭐 비상계단이 있다. 근데 환자들이 계단을 사용하기 힘들다. 그럼 사실은 그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같이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진짜.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화재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던 환자들하고 우리 원 직원들이 전부 다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데 예.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화재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타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요? 타서는요, 그건 탈 수가 있죠. 예. 그게 화재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되려면은 자동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예. 그 정도로 가압 장치가 가스하고 화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가압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이 소방안전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진짜 직무유기. 국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곳인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법이든지 이게 뭐 몇 년째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것 좀 다른 정파 싸움에 정량적인 싸움에 치중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운영법이든지 이걸 전부 국민들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는 마음 놓고 그냥 그렇게 지체시키도록 하니까 국민 안전은 저를 가라죠. 네. 아니, 참 제가 좀 답답한 게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자괴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우리 신 교수님,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전 세계 이래. 그리고 안전관리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좀 통치적으로 국민 안전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 말씀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부터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헌법 34조 6항에 보면은 국가가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돼 있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소한권은 해야겠죠. 그죠? 그렇죠.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행정 조례든지 기술이든지 정보든지 소위 저희가 방제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제 집에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은 대통령께서 저를 구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바쁘신 분이. 신 교수님 계신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조원철 명예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뉴스 들으신 이후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